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육아나 모유수유와 관련한 엄마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지니맘이 경험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육아고임 상담소. 와! 오늘은 처음으로 오신 게스트를 먼저 소개할까 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큰 아들과 뱃속에 딸을 품고 있는 연년생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들고 오셨나요? 네, 제 고민은요. 요즘 아기를 낳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니맘께서는 집에서 출산하시고 집에서 몸조리까지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집에서 몸조리를 했을 때 정말 몸조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하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 집안 아이들이 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험으로 봐서 산모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당연히 편하고 누군가 24시간 봐주는 산후조리원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생아의 경우에서 보면은 늘상 있었던 집이 안전하다고 100% 봐요. 얼마 전 주변 분들 중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모가 너무 약하니 그 기억 병원의 의사께서 처방으로 산후조리원보다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이 집단 병원균에 노출되고 엄청 고생하는 기사를 종종 보는데, 여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3살, 4살, 5살 아기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신생아들은 더욱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를 보면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낯선 손해, 낯선 의료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거르치지 않고 정말 살살 조심조심 물기 하나도 엄청 조심조심 아기를 다루거든요. 이때 5 모두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게 되는 동안 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5 아이 말고도 저희 집안 아이들 11명이 모두 산후조리를 집에서 했는데 신생아 합병증을 앓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것이 집안의 산후조리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산모의 평안한 맞춤 케어는 아기들에게도 더욱 안정된 모유로 잠을 푹 자고 잘 싸고 잘 노는 아이로 크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산후조리 집에서 하는 장점은 아이의 평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살인데 15개월 됐습니다. 연년생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청제가 있는 경우는 위의 아이 때문에 산후조리가 될까 생각이 들지만, 위의 아이가 가져야 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배우는 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큰 공부를 놓고 본다면 함께 있는 것이 엄마가 조금은 힘들어요. 근데 산후조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 큰 공부라고 생각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산후조리를 보면은 막 찬 바람이 드니 양말 신어라, 뭐 해라, 뭐 목에다 수건을 둘러,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옛날에는 너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라는 막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꽁꽁 싸매지 않고 기본적인 면양말만 신고 등이 막 반팔 입지 않고 반바지만 입지 않는다면은 집에서 있는 산후조리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거 드는 거, 아주 위험한 일 하지 않는 거는 일상생활 조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이, 제가 이제 낳아보니 한 1년 과정으로 완성이 돼요, 몸이.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그것도 진짜 몸이 다 돌아왔다 하는 정도 되니까 3살. 큰애가 3살 정도 되니까 완전 몸이 완성된 것 같아 라는 3년까지 보면은, 그 시기에 조금 조심하고 큰아이를 업고 뭐 나르고 막 이렇게 쌀자루를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빼고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엄마가 조용히 해달라고 조심을 부탁하고 엄마가 쉬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주문과 조언을 통해 아이는 동생과의 관계를 배워나간 첫 단계니까 산후조리 시기 동안에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신생아 시기에 황달이 올 수 있잖아요. 네. 집에서 몸조리를 하다가 혹시 아기에게 황달이 오게 되면은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모유 수유도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은 되게 그 황달 첫째 때 황달을 너무 당황해서 첫째가 황달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황달은 딱 모유 수유를 적응한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유의 단백질을 내가 소화하는 흡수를 이제 처음에는 소화액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노래지고 막 발끝까지 노래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병원에서 체크해서 그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아이를 데려가고 모유를 끊고 분유 처방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논란이 되게 많아요. 아주 심한 애들은 진짜 그거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죽는 아이들은 그렇게 드물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아이들은 모유만 오랫동안 먹으면 이제 아이들이 모유하는 적응 기간이 한 달이고 두 달이 지나도 다 적응을 해서 이제 정상화로 되는데 급격히 하루 만에 끊어도 모유 수치 그 황달 수치가 뚝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넷째를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거기도 병원은 황달 수치가 높으면 아이를 데려가서 분유 처방을 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돌려줘요. 근데 넷째를 집에서 낳았을 때 그 집에서 난 그 산파의 말씀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러니까 황달이 모유를 적응하는 기간이 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젖을 먹고 아이가 똥을 싸고 또 햇볕을 보여주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를 네가 눈으로 보면은 이게 자연 적응이라고 본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통 방법인 줄 알았더니 미국의 자연스러운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심각하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입원하는 애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집에서 보시기에 젖을 먹고 햇볕을 쬐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황달 수치가 많이 내려가는 거를 봤어요. 기간이 좀 달라서 그렇지 굉장히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고 젖을 열심히 잘 먹고 둘째는 또 모유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첫째에 비해서 예, 기대하고 열심히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유 수유할 때 흔히들 어른들께서 이게 젖이 잘 돌려면 뭐 잉어즙, 가물치즙, 무슨 즙을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런 즙을 먹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되도록 매운 음식은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즙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서 즙 소개만 해도 시간이 꽉 찰 것 같은데 제 산후조리 기간 동안 했던 처방들은 우선 오로가 끝나고 나서 그게 한 아이들 배꼽 떨어지는 시기에 비슷하게 7일에서 10일 정도, 길게는 15일 정도가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때 동안은 그런 음식들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먹어보니 아이 배꼽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요. 염증이 생기거나 오로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어쨌든 아이 배꼽도 상처고 엄마의 오로도 일종의 상처거든요. 이렇게 태반이 떨어진 상태라 뱃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동안은 너무 인위적인 음식을 안 먹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대부분 그 아이 배꼽이 떨어지고 그리고 오로가 거의 끝날 때 즙을 먹도록 해요. 근데 좀 즙 중에서도 막 너무 농축된 막 흑모모 뭐 아니면 가모모 이렇게 밑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뭐 막 찐득찐득한 걸 먹으면 아이가 갑자기 밤에 울어요. 자고 막 보채고 이게 안 자려는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지 아이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뭐 이렇게 호박즙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즙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이들이 뭐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음식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는데 그 찐득한 즙, 영양 많은 즙을 먹은 날은 아이들이 밤에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먹어야겠다. 그리고 지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힘들 때 먹어주니까 또 아이 모유와는 좀 아이들이 크면은 조금 음식에 반응이 조금 더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매운맛은 너무 매운 걸 진짜 심하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청양고추에 막 이렇게 초고추장을 막 심하게 찍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인데 그렇게 매운 거 아니면은 김치 같은 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매운맛도 사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라 또 겨울에 아이를 낳잖아요.
겨울에 아이를 낳는데 매운맛을 안 먹어주면 감기하고 연관이 돼요. 신생아도 감기를 알아요, 실제로. 그래서 매운맛이 들어간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감기에 조금은 덜 노출되고 콧물도 덜 흘리는 신생아가 돼요. 근데 저는 매운맛은 조금씩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나요? 다른 질문 또 혹시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 그 모유 수유 관련해서 네. 되게 이렇게 유축기 사용을 많이 하던데 네. 유축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조리원을 안 가고 이제 바로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뭐 3, 4일밖에 안 되는 시기니까 산모가 그때는 이렇게 젖이 잘 돌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주로 이렇게 혼합 수유를 권장을 하는데 이제 분유를 안 먹이고 이렇게 잘 돌지 않는 전반으로도 아기가 다 영양분이 섭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면 그 3일 결정으로 분유를 먹냐 안 먹냐 혼합수유냐 아니냐로 결정되는데 아이들이 3일이 그 3일이 왜 3일 더 젖을 안 나오게 할까? 그 3일이 태변을 보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왕창 음식을 먹으면 태변을 빠져야 되는데 간에 부담이 가는 거야. 위에 부담이 가고 다른 장기들이 너무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음식도 사실 일종의 독소군이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빨기 반응.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구강이 움직이고 식도가 움직이고 이 쭉 연결된 이 음식이 들어간 통로가 움직이는 게 사실 운동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 하라고 3일 동안 젖이 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유를 많이 먹었던 애들은 대부분 변비로 가요, 바로. 그래서 태반이 빠지는 시기에 운동을 시키고 내장에 운동을 시키고 모유가 좀 덜 나오는 게 정상으로 해서 많이 아이 수유를 해서 양보다는 상관없이 횟수를 많이 하면은 젖 나온 젖샘 활동도 되게 활발해져요. 근데 만약에 혼합 수유를 했다. 그럼 당연히 엄마가 젖을 물리는 횟수가 줄어들면은 젖은 반드시 줄어요. 그래서 젖을 얼마큼 아이가 많이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젖 양이 결정되는데 그때 혼합 수유를 하면은 왜냐면 애들이 먹어야 할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오래 빨리고 있으면은 아이들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내 젖이 나중에 많이 나온 3일 후에 반드시 많이 나와. 이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혼합 수유를 하면 계속 양이 안 는다는 거지. 그래서 또 진짜 계속 혼합 수유를 가야 된다는 이유고 나중에 젖병을 물은 아이는 모유 먹는 게 힘들어서 젖병으로 그냥 고착되는. 그래서 최대한 3일 동안에 힘들어도 내 젖은 많이 나올 거야. 확신을 갖고 젖을 먹인다면 모유 완수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리라 봅니다. 오늘은 송희 씨를 직접 모시고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둘째를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송희 씨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도 첫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모든 것이 서툴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혹여나 나의 실수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었어요. 하지만 5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 걱정이 앞서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시간들이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